두 번째는 바로 엊그저께 미국에서 지역은행 부실 대출 사태가 갑자기 터졌죠. 하루 한번 깜짝 놀랬죠. 그리고 어제는 이제 또 별일 아니다 하고 이 부실 대출 사태를 지금 언론에서는 2023년도에 일어났던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 표현한 겁니다. 당시 지역은행이 부도가 났던,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났던 실리콘밸리 은행, 그 다음에 뭐 실버게이트 은행,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지? 3S 은행이 그랬죠? 다 특히 비트코인 그쪽에 대해서 비트코인 자금을 현금으로 예금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던 은행들이었는데요. 그 은행들이 터진 것과 엊그저께 미국의 그 지역은행이 터진 거는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은행이 부실했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실리콘밸리 사태냐,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겉모습은 지역은행에서 터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제2의 실리콘밸리 사태냐 하는 건데 진짜 모습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렴풋이 기억 속에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한국계 미국인인 빌 황 씨가 있었죠. 빌 황 씨가 연계된 아케고스 사태입니다. 이것은 제2의 아케고스 사태입니다. 이 사람이죠. 빌 황 씨. 알죠? 지금 이번 코로나 땅 터지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돈이 퍼져갖고 유동성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막 난리가 났을 때 우리나라 한국 사람 2명이 전 세계를 한국 사람들은 간도 커 진짜 배짱 하나는 진짜 야 어디 가서 이제 간 크단 얘기 한국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라. 진짜 얘네들은 야수의 심장을 가진 애들하고 우리나라 한국의 위상을 한국인의 피가 흐르니까요.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친 사람이 2명이 있죠. 그게 뭡니까? 빌 황 씨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그 테드 사태 누구죠? 권도영 씨하고 2명이죠.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2의 아케고스. 지금 이 빌 황 씨가 운영하던 자기만의 사모펀드가 있었어요. 그 헤지펀드가. 사모펀드가 이름이 뭐냐? 아케고스 캐피탈이에요. 우리나라 현대캐피탈 하듯이 아케고스 캐피탈. 그래서 빌 황 씨가 운영하던 아케고스 사태가 터진 것과 비슷한 문제가 이번에 터진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재작년에 일어났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세 개의 은행이 부도가 나면서 거기하고 연계돼서 뭔가 도미노로 다른 은행들로 더 많이 막 파급이 돼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까지 막 무너지고 몇 개 은행으로 더 되고 거기서 간신히 막았지만 대신 바다 건너에 있는 스위스에 있는 그 투자은행까지 무너졌죠. 자, 그 정도로 세계의 어떤 큰 금융위기가 올 뻔한 거를 간신히 막은 정도로 끝난 게 재작년의 일인데 이번에는 그거하고는 다르다. 빌 황의 아케고스 문제하고 비슷하다 이겁니다. 먼저 그 전날 기업 2개가 파산을 했어요. 찌그만한 중소기업 2개가. 그 하나가 뭐냐? 자동차 부품을 대는 회사하고 자동차 대출 회사, 캐피탈 회사 2군데가 일단은 파산을 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죠? 그 파산을 해서 무너지는 것이 지금 그 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일어난 것이 지금 지역은행 2개가 사이언스인가? 사이언스 캐피탈하고 사이언스 뱅크하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하고 2가지가 지금 은행이 부도가 난 건 아니고 은행이 어디다가 크게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을 해준 데가 망해가지고 대출 회수를 못해갖고 큰 손실을 봤다라는 정도입니다. 큰 손실을 봤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인데 이게 왜 지금 장안의 화제인가? 그리고 별일 아니라니까 그냥 잊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가? 그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터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뭐가 문제였냐면요. 그때 모두가 미국에서 국채를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가지고 은행들이 유동성이 막 많아지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막
실리콘밸리 은행 막 빅테크 그런 데서 막 스타트업 그런 데서 다 번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다 돈을 넣고 이 돈으로 좀 돈 좀 굴려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행들이 뭔가 막 자기들도 이렇게 큰 돈을 굴려본 적이 없는 지역은행들한테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죠. 결국은 만만한 게 뭐냐. 미국 국채만 엄청나게 샀어요. 그거 뭐 간단하지 뭐 어려울 게 있나? 미국 국채 뭐 엄청나게 이자도 좋고 좋더라 하고. 그런데 그 이후 연준이 엄청나게 금리를 땡기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을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쫙 올라갔죠.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그러니까 그 미국 국채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던 많은 은행들이 갑자기 굉장히 부실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막 올라가고 하는 이 와중에.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대출을 회수를 못 받는 빵꾸난 게 생겼는데 이것이 지금 자기들이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던 국채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하면서 손해본 것까지 겹치면서 은행이 하나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작년에 왜 그게 문제가 됐냐? 그게 실리콘밸리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은행들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모든 은행들이 전부 다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미국 국채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연준이 몇 년 동안 금리를 땡기고 국채 금리가 불안정해지니까 전부 다 은행들이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가지고 계속 버티다가 이제는 못 버티겠네 하는 애들부터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는 그때 자칫하면 다른 은행으로도 다 번질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그때 옐런 재무장관부터 나와가지고 연준도 나오고 통화감독청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이미 다이먼까지 월가 대표로 나와가지고 모두가 십시일반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다 틀어막았죠. 기억들 나시죠? 그래서 더 이상 그게 연쇄 도미노로 안 번졌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 대출을 해준 것은 또 더 큰 은행에서 돈을 끌어와서 대출받아서 그 일들을 하고 있어갖고 한 명이 나 못 갚겠어 배째쇼하고 무너지면 그 뒤에 있는 은행도 무너지고 그 뒤에 은행도 무너지고 해서 전 세계로 쫙 퍼질 수가 있는 거였어요. 간신히 막았죠. 간신히 막았던 일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일이 아니냐 하는데 아니다. 이번 일은 빌황의 아케고스 사태하고 비슷하다. 빌황의 아케고스 사태는 그럼 무슨 일이었습니까?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빌황의 아케고스 사태는 무슨 일이었냐면 사모펀드가 와요. 은행이 내가 여기다가 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 돈으로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어디 스타트업에다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별거 다 하고 하우스 가서 도박도 했다. 그래갖고 돈을 불리고 있다. 만약에 그러려면은 은행은 그 모든 거를 다 정부 기구한테 감사를 받고 감독을 받습니다. 어디 고객들 돈 가져다가 어디 하우스에서 정성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그러죠? 다 그 법 제도 안에서 고객들의 돈을 안전하게 또 어디서 얼마큼 투자하는가도 다 금융감독원에 다 보고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라는 게 있어요. 사모펀드라는 거는 조금 그 이제 비금융권 뭐 NDFI인가? 어디 어떻게 나와 있죠? NDFI 여기 맞네. NDFI라고 하거든요. 비예금 금융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할부 및 리스 회사,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카드사, 그 다음에 사모펀드 등 이러는 전통적인 금융기관하고 다르게 이런 데에서 하는 거는 국가에서 그렇게 큰 통제를 안 받아요. 큰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뭐 막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하고 뭐 사방에서 위험한 돈을 땡겨다 아주 도박성 뭐 투자를 하고 해도 일일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이유도 없고 연방준비은행의 어떤 통제를 받지도 않습니다. 어떤 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총이 커져 버려요. 특히 여기에 들어오는 게 패밀리 오피스가 들어옵니다. 패밀리 오피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패밀리 오피스가 뭐냐면 정말로 돈 있는 재벌들 돈 모아다가 투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하고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뭐 증권사 은행에다 돈 맡겨가지고 어디 홍콩 펀드에다 투자해 주세요. 어디 미국 주식 QQQ에 투자해 주세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나 이러는 거고 정말 이재용 씨 가문 또 뭐 어디 가문 요런 사람 최태원 씨 가문 해서
정말 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금부터 해서 감은 우리는 거기 명함도 못 내미죠.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게 있어요. 심지어 모이지도 않아요. 그냥 가문 하나의 돈만 관리를 해. 그래도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 개 모으지도 않아. 딱 한 집 가문. 이재용 씨 가문. 삼성 이재용 씨 가문. 우리 돈 좀 굴려봐. 해가지고 너는 패밀리 오피스가 있어요. 그 회사는 이재용 씨 가문 돈만 굴려요. 다른 사람들 돈은 받지도 않고. 그렇죠? 삼성가에 만약 그런 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게 패밀리 오피스인데 이 패밀리 오피스 역시 그 개인적인 사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드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최오쿠 패밀리 오피스를 만들어요. 그 회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나만 믿고 따라와 막 하면서 그 문에다 놓고 예를 들면 이거를 제가 금융감독원에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동호회 우리 가족들끼리 엄마 아빠 이모 돈 모아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어디 투자할래 해가지고 우리 매제가 이런 거 잘 아니까 금융회사에 있으니까 매제가 좀 해봐. 매제 맡기고 돈 맡기는 거지. 우리 가족들 돈 첫째 동서 둘째 동서 매개 해봐. 이게 패밀리 오피스예요. 그런데 이게 패밀리 오피스의 돈이 그래서 통제를 안 받고 감독을 안 받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규모 자체가 커졌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커졌냐 사모펀드하고 이게 결합을 해가지고 패밀리 오피스의 돈이 X만 커진 게 아니라 예전에는 패밀리 오피스 그 돈을 이걸로 주식 뭐 좀 사줘 이걸로 뭐 좀 사줘 채권 좀 사줘 하고 이렇게 맡기는 수준이었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특권이 있죠. 뭡니까? 스타트업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특권을 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서 스페이스X가 조만간 상장나면 대박일 것 같은데 오픈 AI가 상장하면 대박일 것 같은데 미리 상장하기 전에 들어가서 우선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장되면 대박 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받아줘요. 적어도 패밀리 오피스 어마어마한 이재용 씨 가문 최오쿠에 뭐 이런 거 해야 형님은 받아주죠 하고 지들끼리 해먹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 시장이 그렇게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제 뭐 카카오 공모주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떨거지 몇 개 남았는데 추첨 돌려서 당첨되면 하나씩 줄게 하면 그게 막 다 몰려들고 그러죠.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판이 절대 공평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패밀리 오피스가 예전처럼 상호펀드가 해가지고 우리가 대량으로 뭐 초기 그 아직 비상장 주식, 오픈 AI 우선 주식, 뭐 스페이스X 우선 주식 이런 거 뭐 이런 거 사줄게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규모가 시총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전 세계에 5대 10대 투자은행하고 비둥비둥하게 커져버렸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어디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10대 투자은행이 하는 짓을 얘네들도 똑같이 해요. 모든 게 막 적극적으로. 사실상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애들이 하는 거를 다 하는 거예요. 이 패밀리 오피스에 모인 사모펀드들하고 둘이 합작을 해서.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니까 얘네들이 돈을 움직일 때도 이제는 그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뭐 그 BNP 파리바나 JP모건이나 요런 데들하고 또 거래를 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 거래갖고 크게 하나 움직일 건데 지금 조금 더 돈이 필요한데 좀 우리한테 해줄래? 그러면은 엄청난 고객이니까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도 거기다 돈을 대줍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게 바로 빌황의 아케고스예요. 빌황의 아케고스 캐피탈이 그런 식으로 어디서 패밀리 오피스에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또 어디서 자금을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금융감독원에 일일이 보고할 필요도 없고 연준의 통제도 받지 않는 연방은행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어디서 돈을 끌어온 깜깜이 돈인지 어디다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공시할 필요도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데 굴리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이거 지금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좀 하려는데 좀 니네도 투자할래? 하면 거기서도 아이고 고맙죠 하고 끼어드는 거예요. 보통 거물이 된 게 아니죠. 그게 빌황의 아케고스입니다. 근데 나중에 잘 나갈 땐 잘 나가는데 크게 한번 손실을 봐요. 아케고스가. 그랬죠? 큰 손실을 봐요. 큰 손실을 봤는데 빌황이 살다 보면 크게 벌 때도 있고 크게 잃을 때도 있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계속 크게 벌었잖아. 한번 잃었다고 뭐 이럴 거야? 계속 내가 이거 조만간 만회할 테니까 돈 좀 어떻게 조금 더 융통해줘 해가지고 골드만삭스나 뭐 다른 은행 몇 군데다가 한 번 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한테 돈을 가져가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를 알려줘야지. 그래야 그 돈이 손실이 났을 때 우리도 따라서 투자한 만큼 손실을 보는데 불안해서 어디 살겠냐? 왜 공시를 안 해줘? 얘네들은 그 규제를 안 받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근데 한 번 더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 야 이번에도 손실이 많이 났는데 한 번 더 손실 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뭐 정보 없어? 그래서 지들끼리 막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어디서 손실이 났나 봤더니 세상에 어디 뭐 엔비디아 같은 데 투자했으면 말도 안 해. 거의 한국 사람 종특이죠? 이 사람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던 거야. 그게 뭐죠? 야 3배짜리 뭐 속스 3배짜리 뭐 SQQ, TQQQ 뭐 그거보다 더 위험한 막 담보 부담으로 던졌다 하면 100배 빵 튀긴 그런 데다만 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돈을. 이놈은 해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주식 이만큼 뭐 안전한 거 안전자산 이만큼 위험한 거 이만큼 그거 없어요. 그냥 그죠? 야 한국인들은 김치를 먹어서 이렇게 용감한가? 얘네들은 뭐 아니면 도야. 빌황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실은 한 번으로 무너질 건 아니었는데 그때도 제가 아마 소개를 그때 그 당시 영상 만들면서 영상이었나 블로그였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골드만삭스가 아케고스가 한 번 더 부도가 나고 파탄이 났을 때 그 해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대박을 칠 수 있는 옵션을 그날 밤에 엄청나게 삽니다. 엄청나게 사고 그날 밤에 시중에다가 얘기를 퍼뜨려요. 빌황의 아케고스가 그렇게 위험한 데만 다 투자하고 있대들 알고 보니까 하고 일부러 퍼뜨려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알고 안 되겠네 하고 빌황한테 돈 빌려줬던 은행들이 돈을 싹 빼요. 그러면서 아케고스가 무너져요. 아케고스가 무너진 거에 배팅해서 엄청난 돈을 골드만삭스는 쫙 뽑아가지고 손해본 걸 만회하고 지는 털고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은행들은 다 망가져요. 야, 골드만삭스가 옛날부터 그런 짓으로 유명했습니다. 원래. 근데 이번에 그 짓을 또 했어요. 사실 빌황의 아케고스는 이 사람이 큰 손실을 봤지만 그때만 해도 아케고스가 무너지는 않고 어떻게 잘하면 살아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위험 해지 차원에서 손절을 치고 버린 겁니다. 너 죽어라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손해본 거 복구하고 살아나겠다고. 이런 또 야사가 있죠. 자 이번에 터진 사건은 그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두 지역은행이 똑같이 아케고스에 투자했던 것처럼 어디단가 지금 그런 깜깜이 국가의 어떤 통제,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패밀리 오피스나 그런 데하고 연결된 것 같은 사모펀드, 비금융 투자, 비예금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많이 몰아줬어요. 근데 거기서 아케고스가 터진 것처럼 뭔가 터졌고 그래서 그 돈을 못 받아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위험한 투자처에 준 거라서 은행이 흔들린 건데 그게 은행 전체가 부도가 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예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처럼 전 은행들이 다 막 연준의 금리 인상과 QT 양적 긴축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미국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들고 있는데 니네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도 곧 따라갈 것 같아. 먼저 가서 기다려. 우리도 곧 터진다. 그런 사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융위기로 번질 이유는 없다. 빌황의 아케고스처럼 그냥 전 세계가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2025년에 트럼프가 와가지고 더 많이 경제를 어떻게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하고 연준도 금리도 조만간 인하시키겠다 하면서
2025년도에 더 많은 깜깜이 대출들이 이루어졌어요. 사모펀드나 그런 깜깜이 금융의 대출이 이루어진 게 작년에 비해서 벌써 50%가 늘어났어요. 금년에 미국에서. 그래서 이런 일이 터졌는데 문제는 지금 딱 터진 날 보는 건 빌황의 아케고스처럼 두 은행이 돈을 빌려줬던 그 사모펀드가 얘네 돈만 빌렸냐? 다른 데 돈도 빌려서 다른 데 은행도 터질 때가 있냐를 보는 거예요. 야, 사실은 나도 거기다 한 발 넣었잖아. 너만 터진 게 아니라 나도 지금 하고 우리 은행도 지금 그럴까봐 조마조마했던 건데 어제까지는 어땠냐? 다른 은행들은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거기하고 손 댄 적이 없다. 해가지고 다행이구나. 한두 은행만 두 가지만 사이언스 뱅코프하고 지금 웨스턴 얼라이언스인가 거기 두 군데만. 왜 은행 이름이 사이언스인지 모르겠어요. 사이언스가 Z-I-O-N 사이언이죠. 우리가 이제 시온주의 할 때 시온, 그 이슬람하고 그 유대교의 그 성역 예루살렘 있는 성역 시온 성벽이 있는 그 지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종교 유대교 쪽에서는 하느님이 나중에 만드는 하느님의 나라를 시온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환단고기처럼 하느님의 나라 가나안 땅 옛날 그 자기들 환단고기 같은 유대 경전에 나오는 하느님이 우리한테 허락해준 땅 저기 시리아까지 넘어서 리비아까지 넘어서 여기 다 팔레스타인 쫓아내고 다 우리 땅으로 고구려 발해 땅까지 다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찾아내야 될 땅 그걸 사이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그걸 발음 그대로 시온이라고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시오니스트라고 하는데 영어 발음은 원래는 사이언이고 사이어니스트입니다. 사이어니스트인데 은행 이름이 사이언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희한한 은행인데 이번 은행 사태는 그거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이고요. 그럼 이 은행 사태는 뭐가 문제냐? 일단은 문제는 넘어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제이미 다이먼이 나와가지고 그랬죠. 금융시장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이제 나왔을 뿐이다. 그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와서 딱 때려잡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저기 불러야죠. 벌레 잡는 회사.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오면 사실은 싱크대 밑이나 어디나 이런 데 지금 바퀴벌레 가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숨어 있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이미 다이먼이 갑자기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이미 다이먼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딴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사건은 빌황의 아케고스 사건처럼 여기에 더 이상 관련된 은행이 없다면 몇 개 은행만 에휴 똥 밟았네 하고 두세 개 은행만 엄청나게 돈 빌려줬는데 돈 받지도 못하고 야 우리 엄청나게 손해봤어요 하고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바퀴벌레에 비유하면서 경각심을 두냐? 일단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틀 전에 터졌던 자동차 대출회사와 자동차 부품회사 두 군데가 자기들한테 그 대출해준 은행에 돈을 못 갚고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회사가 다 서민들 경제하고 연결된 회사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히 그 두 회사가 왜 은행한테 빌린 대출을 못 갚고 파산을 했는가가 정확히 이제 밝혀져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먹고 튀려고 사장놈이 은행 대출 받은 다음에 일부러 회사를 부도시키고 나 못 갚어 배째 한 다음에 그 돈 먹고 튀려고 하는 경제사범일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자동차 그 두 가지 회사가 서민들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한테 물건을 팔고 서민들한테 자동차 할부로 중고차 할부로 살 때 캐피탈 금융을 빌려주는 회사예요. 맞죠? 근데 그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부자들은 미국 주식 AI 막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하지만 서민들은 몇 년째 지금 힘들죠? 그렇게 힘드니까 경제에 힘들어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해가지고 트럼프 뽑아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미 경제는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는데 미국이 왜 갑자기 두 가지의 그 회사들이 무너졌냐 봤더니 서민들이 그 회사에 돈을 못 갚아가지고 정말로 그래서 그 두 회사도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자기가 돈 빌린 은행권에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서 파산한 거다 이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실물 경제는 맨날 미국의 소매 판매는 탄탄해. 평균의 함정이죠. 평균의 함정. 정말 미국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돈 쓴다 하면 전 국민이 다 잘 쓰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서민 경제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이미 침체가 와 있다. 실제 엊그저께 여기에 지금 무디스 애널리틱스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자기 회사 경제 모델을 가지고 이름 없는 데도 아니죠. 분석을 했는데 이미 미국의 20개 넘는 주가 사실상 경기 침체에 빠졌다. 혹은 침체 직전 상태다. 자기들이 보는 20몇 가지 지표를 따졌을 때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미국 잘 나간다 하는데 아니다. 침체 직전이거나 이미 침체거나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실물 경제는 난리가 났다.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의 S&P 500이 오른 것이 뭡니까? AI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경제를 일으킨다는 7, 8개 기업 빼고 500개 기업 중에서 490 몇 개의 기업은 480 몇 개의 기업은 어떻습니까? 지난 10달 동안 4%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심해요. 모든 회사들이 뭐 이익이 좋다, 매출이 좋다, 다 헛소리고요. 니들이 예상한 것보단 좋았다 이거지. 니들이 엄청나게 최악을 예상했지? 그거보단 매출이 좋아. 생각보다 괜찮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엄청 힘들 줄 알았지? 니들 예상보단 좋아. 이거고 사실은 AI가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4대강 사업을 일으켜갖고 4대강 사업을 하는 토목회사, 건축회사만 계속 돈을 벌고 정부 예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거기 뭐 운수회사들, 걔네들만 돈이 버니까 미국 경제, 한국 경제를 억지로 끌고 가는 거지 4대강 사업, AI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 어떤 산업과 경제는 지금 침체에 이미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이미 다이먼이 한 얘기는 뭐냐? 이번에 2가지 그 회사가 파산난 거 봐라. 이게 다 서민들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파산난 거다. 이런 지금은 단 2개지만 앞으로 미국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여기저기서 나도 터졌어 하고 다 파산난다 이거예요. 파월이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10월 달에 경제 지표가 셧다운 때문에 하나도 안 나온다. 하지만 고용이 그거 말고 우리가 나름 보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고용이 굉장히 심각하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꺼지지 않고 들썩들썩 하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고용이 미국 노동통계국은 지금 셧다운 때문에 고용 지표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나름 또 보는 여러 가지 정보통이 있는데 미국 고용이 심각하게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10월 말에도 금리 인하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풀었거든요. 파월도. 지금 미국 경제 좋다 하지만 사실은 바로 침체 언저리에 있는 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AI하고 부자들 몇 명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실물 경제에서 아이고 힘들어 서민 경제에서 돈이 안 들어갔고 서민들 상대하는 기업들이 지금 근근히 버텨가는 기업들이 많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고용이 갑자기 팍 줄어들면서 실업률도 확 올라가면서 미국에 침체가 왔네라는 컨센서스가 확 퍼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나요? 일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 주식에서 다 돈 빼겠죠? 차익 실현하고. 당장 미국에 뭔 일은 안 일어나지만 사람들은 경제는 심리죠. 먼저 움직여요. 야,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실업률이 얼마 올라서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 일단 엔비디아 익절해. 다 그래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일단 빠져. 왜? 내가 그동안 번 돈은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지금 당장은 문제없지만 먼저 내 돈부터 빼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실물 경제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냐? 은행들이 대출 쪼여.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지금 막 실업률도 오고 사실은 막 여러 군데가 힘들다고 그럼 은행들이 사방에 빌려준 기업들한테 빌려준 가게한테 빌려준 돈들이 앞으로 침체가 점점 길어지면 이거 빌려준 돈 못 받는 데가 많겠네. 그러니까 미리부터 땡겨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미리부터 대출 빌려준 돈 다 회수하라고요. 힘든데. 그러면 시중에 돈이 안 들죠? 내가 이번 달 진짜 힘든데 한 번만 더 대출해주면 어떻게든 내가 다음 달에는 매출 올려서 이 가게를 이어갈 텐데. 근데 그런 사정 안 봐주죠? 그건 당신 사정이고 일단 돈 갚으세요 다. 그리고 대출하기로 되었던 거 다음 달에 그거 못 해줍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 뭔가 경기 침체가 오게 됐다. 고용이 확 떨어졌다. 실업률이 확 올랐다. 이런 컨센서스가 시장에 갑자기 쫙 퍼지면 은행이 돈줄을 확 쬐게 되고 손해를 안 보려고 사람들은 AI 주식이나 뭐해서 일단 주식을 쫙 빼게 되고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서 실물 경제에 돈은 더 안 돌고 침체가 살아날 경제도 더 침체에 빠지고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 같은 회사들이 여기저기서 더 빵빵 터질 수 있다. 그래서 바퀴벌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는 바퀴벌레가 더 숨어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JP 모건만 거의 유일하게 그 대손 충당금을 비율을 엄청나게 눌렸어요. 마치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히려 지역은행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걱정 말어. 거기만 똥 밟았던데 우리는 은행은 문제 없어요. 해서 대손 충당금을 자꾸 줄여요. 장사 잘 되고 있어. 사방에 다 돈 빌려주면 열심히 장사해서 잘 갚고 있고 걱정 말어 하고 있다는 거죠. 제이미 다이먼이 보는 거는 그겁니다. 얘도 JP모건 어떤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더 많은 정보를 볼 텐데 월가의 황제잖아요. 근데 여차하면 미국 경제가 AI나 막 이런 걸로 엄청나게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이런 거품이 살짝만 빠져도 실물 경제가 바로 침체로 빠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단계라는 걸 제이미 다이먼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침체가 오게 되면 신용 위기가 폭발한다. 여기 보면 경기 침체 땐 신용 위기가 폭발한다. 금융시장의 바퀴벌레는 한 마리가 아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으로선 괜찮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에 침체가 오면 괜찮지 않아. 왜 괜찮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경우를 얘기해 봅시다. 두 번째 경우가 바로 그 은행들. 사이언니스트 뱅코프하고 그 다음에 웨스턴 얼라이언스 캐피탈인가 두 개 은행이 빌황의 아케고스 사태 때처럼 어디다가 지금 돈 빌려줬다가 지금 못 받고 지금 엄청나게 손해봤죠. 근데 거기에 있는 그 기전이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금융은행기관 해가지고 아까 NDFI 정확히 이름이 뭐죠? 거기에 지금 패밀리 오피스나 사모펀드 뭐 보험사 그 다음에 뭐 증권사 뭐 이런 데 아니 증권사인가 이런 거하고 지금 관련된 거 NDFA 요런 애들인데 요런 애들의 비중이 빌황의 아케고스 때처럼 어디다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공시에서 알릴 의무도 없고 금융감독원의 통제도 안 받는 애들의 비중이 지난 10년 5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얘네들이 은행 중에서 제일 큰 은행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신한은행, 제일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에서 엄청나게 큰 손들이 돼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돈들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위험한 데다가 얼마만한 돈을 돌리고 있는가를 각 나라 정부가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래서 깜깜하게 가려져 있는데 엄청 크게 움직이는 신용시장이다 해서 그거를 그림자 금융이라고 했고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앞으로 금융위기가 이 마스터 플랜을 진행하면서 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보는 쬐끄만한 은행이 아니다. 뭐 기존에 터졌던 큰 은행들, 작은 은행들, 시중 은행들이 아니다. 이제는 각 나라의 큰 증권사, 보험사, 사모펀드, 그 다음에 어디다 얼마나 투자했는지도 모르는 엄청난 패밀리 오피스 같은 그림자 금융에서 일이 터질 거다라고 제가 그 전에 몇 번 말을
한 1년, 2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되기 전에. 만약에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그림자 금융 부분에서 이번에는 일어난다. 신용사태가. 왜냐하면 마스터 플랜 세력이 찌끄만한 지역은행에서 뭐 문제가 생긴 건 맞고 재무부에서 맞고 큰 은행으로 번지는 거는 이미 큰 은행들의 어떤 그 대손 충당금 비율을 엄청나게 사회주의처럼 그래서 막 엄청나게 바이든 좌파 빨갱이라고 공격을 받았죠. 왜 중국 사회주의도 아닌데 대형 은행들의 어떤 투자 은행을 자기들이 다 그렇게 지금 투자 규제를 하게 위험하면 안 된다 하고 트럼프가 그거 풀어주겠다 했는데 드디어 트럼프가 당선되고 지금 금년에 다 풀어줘 버렸죠. 그러니까 금년에 그림자 금융을 통제 못하는 게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만약에 진짜로 갑자기 고용이 꺾이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하게 되면은 숨겨왔던 AI가 모든 걸 살려줄 건데 야 이것도 좀 힘들다고 AI에서 돈 다 빼고 뭔가 올 수도 되고 혹은 미국 중국 갈등으로 중국이 12월부터 배터리 안 줘 해버리면은 AI 투자도 갑자기 여기서 뭔가 이러면은 지금 AI 투자한 만큼 뭐 못 나오는데 데이터 센터가 하면서 사람들이 위험해하면서 주식시장에서 확 돈을 뺀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들이 사방에 빌려준 돈을 다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네요. 재밌죠 그래도? 은행들이 돈을 다 빼요. 은행들이 다 돈을 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황의 아케고스처럼 깜깜이 어디다 어떻게 투자하는지 모르는데 가장 큰 돈을 굴리는 애들도 갑자기 그 돈이 대출이 회수가 되죠. 그래서 걔네들 중에 근데 바로 엊그제 무너진 두 가지 은행처럼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문제는 그 그림자 금융이 아케고스, 빌황의 아케고스처럼 거기만 터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거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은행이 다 거기하고 엮여 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결론을 낼게요. 굉장히 복잡했죠? 결론을 내면 이겁니다. 앞으로 미국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그림자 금융에서 신용 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냥 경기 침체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내 돈부터 지켜야죠. 은행들이 먼저 공포에 질려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깜깜이 그림자 금융이 껴있어요.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돈을 굴리고 거기에 돈을 빌려줘서 레버리지로 연결된 게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고요. 유럽도 엄청나게 많고요. 미국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괜찮은 이유가 뭐냐? 미국의 AI 때문에 미국 경제가 잘 나간다는 것 때문에 지금 괜찮다고 사실은 사람들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미국, 중국 관세 전쟁하면서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차질이 온다랄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부터 빼야지 하면서 은행들이 돈을 빼면서 사업이 위축되면서 거기에 큰 돈을 굴리던 그림자 금융이 터진다랄지 아니면은 미국의 정말 실업률이 확 올라가고 어디선가 막 고용이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갑자기 닥치게 됐을 때 그때 아무리 연준이 금리 인하를 0.25%를 내리고 뭘 해줘도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는데 이것이 그림자 금융 때문에 굉장히 큰일로 빵 터질 수가 있다. 신용위기가. 그런데 그 신용위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터진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미국의 AI에 전 세계에 너무 많은 돈이 올랐어요. 미국의 몇 개 기업에 빅테크 AI 7, 8개 기업에 너무 많은 돈이 몰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S&P 미국 기업들 S&P 500 대표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 중에 10개 빼고 나머지 490개가 지난 10달 동안 4%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굉장히 둔하게 성장을 하고 거의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빅테크 관련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10개 기업이 돈을 굴리면서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평균의 함정이죠. 미국의 실물 경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AI에서 앞으로 중국한테 선두를 뺏기겠네. 미국, 중국 관세전쟁, 무역전쟁 하면서 AI가 뭔가 차질이 생기겠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AI가 그만한 돈을 못 벌어준다더라. 아니면은 AI에 투자하던 어디 사모펀드나 뭐 패밀리 오피스나 어떤 금융 투자한 것이 지금처럼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왔어. 그래서 돈이 어디선가 막히기 시작했는데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큰 데서 한번 돈이 어디가 무너졌어. 그런 일이 생기기만 해도 미국에 신용 위기가 올 수 있는데 미국에만 오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 미국이란 시장에 전 세계 사모펀드가 유럽 자본, 일본 자본, 아시안 자본 다 들어와서 그런 지금 깜깜이 그림자 금융이 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는 건 그거고 뒤에 IMF에서 똑같이 이번 주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IMF에서 나온 보고서는 뭐냐?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요. 10월 18일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아주 좋아가지고 한번 지금까지 제가 읽은 걸 종합하는 의미에서 한 번씩 봤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일 어제죠, 어제 IMF 지금 저번 주 내내 지금 그 미국에서 IMF 국제 통화 주간이죠. 전부 다 전 세계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었죠. 그 IMF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가 나왔어요. 전 세계의 금융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나왔죠. 이번에 가장 최근에 하루 이틀 전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어떻게 전 세계 시장을 지금 평가했는가를 보시죠. 겉보기에는 평온함이 안주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뭔가 위험을 이게 가리고 있다. 시장은 지금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서 낙관론이 팽배하다. 소수 미국 AI 기업에 대한 높은 전 세계 투자 집중도가 있지만 사실 그 밑에 그림자 금융 등이 전부 다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 끼어 들어와 있다. 이것이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 현재 너무 미국 AI의 빅테크의 자산의 밸류에이션이 그 기업이 앞으로 돈을 벌어다 줄 펀더멘탈을 비해서 훨씬 웃돈다. 특히 그 돈이 다 빅테크 뿐만 아니라 아직 상장도 안 하고 적자만 엄청나게 보고 있는 오픈 AI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죠.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투자 집중도다. 특히 M7, 매그니피션트 7 기술주 비중은 S&P 전체 지수의 약 34%를 차지한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실적 시즌에 그룹의 전년 대비 성장률이 26.6% 성장했지만 나머지 493개 기업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4%밖에 성장을 못했다. 결국 지금 S&P 500 전체를 끌고 가는 거는 이 몇 가지 기업밖에 안 된다. 이런 집중이 문제다. 왜냐하면 현금 유동성 자금이 지금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지금 이 풍부한 유동성이 문제는 시장 심리가 앞으로 급변할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기 침체 가운데 AI가 그만큼 돈을 못 벌어준대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 전쟁을 하는데 앞으로 이게 힘들어진대 이렇게 될 때 여기 이 얘기가 여기입니다. 대규모 자금 이탈을 촉발한다는 거예요. 내 돈부터 건져야지. 은행들도 대출을 다 회수하고 여러분들도 다 익절하고 왜냐면 야 금도 팔어, 은도 팔어, ETF 다 팔어.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팔어, 미국 주식도 다 팔어 막. 일단 현금이야. 막 이렇게 다 된다는 거죠. 너도 나도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돈이 어딥니까? 미국의 7개 기업에 전 세계 돈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뺄 때도 7개 기업에서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실물 은행들이 그리고 아까 얘기한 사모펀드나 지금 패밀리 오피스하고 연결된 그림자 금융 빌황의 제2의 아케고스 사태가 이번에도 난 것처럼 사방에 있는데 걔네들이 다 어디다 얼마나 위험한 애들 그냥 돈만 빼면 되는데 얘네들이 무슨 뭐 테슬라 3배, 엔비디아 3배 전부 막 그런 데에다가 말도 안 되는 데다 넣고 있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게 빵 터지는 순간 하루 만에 쫄딱 망하면서 나 빚 못 갚습니다 하면서 빵빵 터지는 제2의 아케고스, 제3의 아케고스가 사방에서 터진다. 그런데 그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거기다 돈을 빌려준 애들이 누구냐 봤더니 다 나갔나 지금? 많이 들어오셨네 오늘. 지금 너무 너무 지금 채팅창을 좀 봐야 되는데 채팅창을 안 봤네요. 너만 아는 얘기를 혼자 짓거리냐 지금 그러고 계실 것 같은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놈하고.
설명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번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혹시 더 이해하고 싶다 하면 나중에 한번 블로그 오셔서 글 같은 거 한번 보시고요. 그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IMF가 엊그저께 나온 보고서가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돈을 빼고 하면서 빌왕이 아케고스 같은 그림자 금융 사태가 빵빵 터질 수 있는데 마침 엊그저께 그 두 가지 은행이 터진 게 똑같은 케이스다 이거예요. 그래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이거는 바퀴벌레 한 마리야. 앞으로 이게 전 세계에서 빵빵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나는 여기서 대손 충당금, 준비자금 더 많이 쌓아놓을래. 혼자 또 설레발 치는 것 봐. 맨날 뭐 시장이 무너진다, 큰일 난다, 저래놓고 벌써 아이고 저 인간은 죽지도 않어. 다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의 심리 상태를 확 변화할 게 뭐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진짜로.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네요. AI가 실제 그렇게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서 심리가 확 식을 때,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2차 관세 전쟁이 지금 1차 때가 아니라 장난이 아니게 가네. 이것 때문에 뭔가 미국도 영향을 받네. 싸움이 심각해지네. 근데 여기서 나부터 살아야지, 나부터 피해야지 하는 시장의 일시적인 확 움직임이 생기면 사방에 제2의 빌황, 제3의 빌황부터 해서 신용이 빵빵빵 터지는데, 그런 그림자 금융의 돈을 빌려주고 레버리지가 연계된 은행들이 몇 군데가 있냐를 IMF에서 다 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 은행에 몇 군데 몇 퍼센트의 돈이 묶여 있는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IMF죠. 돈 받고 이런 정도는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면 아주 세세한 건 안 나오지만 뭐가 나오냐? IMF가 따르기에는 이 기사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결국 뭐냐? IMF가 유럽에서는 아주 많은 상당수의 은행이 그 그림자 금융에 돈을 빌려줘 엮여 있고, 미국에서는 유럽보다는 소수의 몇 개 은행밖에 안 되지만 정말로 덩치가 아주 큰 진짜 큰 은행들, 그런 은행들이 거기에 돈이 다 엮여 있다. 예전 빌황의 아케고스 사태처럼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이거 터지면 신용위기가 터지는데, 전 세계 신용위기가 그 어떤 때 터진 신용위기보다 가장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즉 버블이, AI 데이터 센터 버블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가장 좁은 구역, 버블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7개 기업으로 전 세계에 돈이 다 모여있는 바늘끝 같은 버블이 지금 제일 많이 키워졌고, 금년에 트럼프가 은행 규제 완화하고 하면서 그림자 금융에 더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만에 하나 미중 관세 전쟁, 뭐 지정학적 불안이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AI가 그만큼 돈을 못 벌어준대더라. 아니면은 뭐 실물 경제가, 미국 실물 경제도 드디어 침체로 빠졌대더라 하는 순간 큰 돈이 우우 쏠리면은 그 하나의 바늘 끝을 향해서 전 세계 돈이 지금 몇 년 동안 쏘아올린 이 버블이 가장 크게 무너질 환경도 딱 만들어졌다.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야, 그거 별것도 아니더라. 괜히 놀랐네. 아무 문제 없대. 잠깐 그냥 은행 한두 개가 똥 밟았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제이미 다이먼은 아니야. 집안에 지금 세스코 불러야 돼. 그리고 이거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바퀴벌레 막 터져 나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를 뭘 모르고 하는 소리네. 이 노인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그림자 금융과 실물 경제의 위험, 그리고 IMF가 가장 확실하게 오늘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의 올라가는 주식시장의 랠리와 자산시장의 버블은 아주 아슬아슬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AI만 봐요. 주식시장에 모여드는 사람은 AI가 돈을 벌어다 주냐? 돈을 벌어다 주면 못 벌어다 주는 엔비디아는 거기서 계속 엔비디아 물건은 들어가니까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충분히 앞으로 더 나간다. 데이터 센터를 몇 개를 짓는데 맨날 거기만 보죠. 그러나 거시경제 매크로를 크게 보는 큰 손들은, 기관들은 지금
더 큰 시야로 본다는 거예요. 더 큰 시야로. 올라가는 건 좋아.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위험 인자가 한두 개가 아니야. 거기다가 근데 10월 10일부터 미국과 중국이 돌이킬 수 없는 2차전을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래서 10월 10일 이후로 해지가 더 주식도 좋지만 AI도 좋지만 위험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개미들하고 다르게 기관들은 점점 더 해지에 열을 올린다. 제가 그래서 4분기 아니 금년 하반기 때부터 모든 경제의 화두는 뭐가 된다? 해지가 된다. 이거저거 잘 모르면 무조건 해지. 그럼 해지를 뭘로 할래? 채권으로 할래? 아니면 주식에서 반대 그 어떤 숏콜 포지션을 할래? 아니면 채권에 더 많은 돈을 묻어둘래?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할래? 금, 은으로 갈래? 그런데 또 국제 정세와 세계의 다극화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차라리 금은이 나을 것 같습니다. 거의 7월 달부터 한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일어난 이번 주에 일어난 상황도 사실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IMF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비금융권 NBFI의 위기는 은행 위기로 넘어가고 은행 위기는 실물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즉 금융 시스템이 지금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림자 금융의 세상에서는 작은 균열만 와도 너무 한 곳에 집중해서 AI만 보고 몰려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 세계의 가장 큰 신용위기로 번질 수 있는 여건도 이미 충분히 무르익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본 것처럼 미국이 벌써 침체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 엄청나게 지금 뭐 엔비디아부터 해서 오라클부터 해갖고 다 뭐 날라간다 뭐 엄청나게 얘기하면서 하고 있지만 오픈 AI는 분명히 뭐 가입자 유료 구독자가 뭐 챗 GPT를 쓰는 사람이 뭐 몇십 명? 몇십억 명? 벌써 그렇게 늘어났다고 하죠. 그 중에 유료 구독자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5%밖에 안 돼요. 유료 구독료 한 달에 얼마 냅니까? 코웨이 정수기가 낫겠다. 차라리 웅진 코웨이 정수기가. 그죠? 근데 거기에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끌어와가지고 투자해야 될 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죠? 이제 겨우 거기서 뭐 아마존의 결제 시스템, 소피파이의 무슨 시스템, 최근에는 성인 콘텐츠 허용했다. 이거 나왔죠? 내가 챗봇하고 이제는 야한 얘기 좀 해야겠다. 야, 나 정말 마산떼기 내 전화도 안 받아주고 나 이렇게 늙어갖고 총각으로 총각 귀신 되려나 보다. 나 AI하고 연애라도 해야겠다. 좀 밤에 좀 쌀쌀하니 술 한잔 먹고 그냥 얼굴 빨개지는 얘기도 좀 하고. 얼마야 한 달에 챗GPT 쓰라고 지금 그런 걸 개발을 해냈죠. 전 세계에 지금 어마어마한 수자원을 낭비하고 전력 때문에 지금 석탄발전소나 화석연료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쓸데없는 지금 그 환경 위기를 이렇게 늘리면서 겨우 하는 게 뭐 그런 포르노 사이트나 하는 거 그런 거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 쌩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좀 한심하죠.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닉 클레그라는 영국의 전 부총리인데 메타에 페이스북 메타에서 일한 임원 출신이에요. 그러죠? 빅테크에서 일해봤던 사람이에요. 고위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번 그 경제회의에서 AI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게 뭐냐? AI는 절대적인 광풍 상태가 지금 불어있다. 믿기 힘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기업 가치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거의 매일 심지어 매 시간에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절대적인 광풍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막 빅테크들,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여기 들어간 만큼 나중에 이익을 회수를 할 수가 있냐? 아무도 거기에 자신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거 자신 못한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앞으로 그만한 돈을 챗GPT나 이런 애들이 벌어올 수 있냐? 사업 모델? 없다니까요? 언제까지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의 돈을 해서 뭘 한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2030년도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몇 %? 그거 지금 너무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지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돈을 버는 건 출연형에서 나와요. 언제까지 챗 GPT에 뭐 물어보고 어쩌고 이거 하는데 나중에 돈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라면 여러분들 낼 거예요? 아니죠? 공짜로 쓰거나 뭐 한 달에 잘해야 뭐 1, 2만 원 쓴다고 하니까 게임 결제하듯이 결제해서 지금 챗 GPT 쓰는 거지. 안 그래요? 정말로 챗 GPT가 필요한 기업들이나 뭐 소프트웨어는 좀 써주겠지만 일반인들이 그 돈 주고 쓰려고는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럼 어디서 이 매출이 나오냐 이거예요. 어디서 이 매출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돈은 닷컴 버블 때는 비교할 닷컴 버블의 몇 배의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앞으로 AI 시대가 된다고 해봅시다. 5년, 10년 뒤에. 근데 거기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 이거예요. 더 큰 문제는 매출이 나오는 건 결국은 사람들한테 사용료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코딱지 묻은 코 묻은 돈으로 나오는 거 아니고 기업들이 그 칩을 써줘야 돼요. TSMC 반도체 칩을 쓰듯이 인공지능 훈련시킨 인공지능이 들어가 챗GPT한테 물어보는 걸로는 돈 못 벌고 이 칩에 인공지능 칩이 나와요. CPU처럼. 이게 박혀요. 어디에 박히겠습니까? 자동차에도 자율주행에도 박히고 휴머노이드 로봇 대가리에도 박혀요. 아니면 뭐 우리가 집에서 갖고 노는 애완용 강아지 로봇에도 박히고 모든 기계에도 박힐 수가 있어요. 컴퓨터에도 박히고 냉장고에도 박혀가지고 냉장고가 최옥구 씨 얼음물 하나 뭐 준비할까요? 하다가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얼음 좀 얼려놨어. 그러든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걸 모든 그 AI 칩이 다 써야 돼요. 근데 그 AI 칩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휴머노이드가 해서 아이고 최옥구 퇴근하기 전에 내가 옷 좀 다려놔야지 뭐 어찌하지 이런 식으로 쓰려면 그것은 추론형이에요. 추론형. 전에 카톡에다 말씀드렸죠. 척척 박사 AI가 아니라 추론형이에요. 그 추론형은 지금처럼 수많은 데이터 센터 물량 공세에 그렇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중국이 유리해요. 중국이 소프트웨어도 유리하고 하드웨어도 유리해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AI가 계속 발전되면 중국 쪽으로 넘어갑니다. 거의 그럴 확률이 커요. 물론 추론형이 나오기 위해서는 똑똑한 생성형 대규모 언어 생성형 LL 그 뭐 라지 랭귀지 뭐 저기 뭐 LL 그게 필요하죠. 챗 GPT 같은 게 일단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오픈 소스로 다 퍼졌잖아요. 돈 들여서 그렇게 많이 훈련시키고 똑똑하게 만들어도 시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 많이 시킬 필요는 없다니까. 돈 주고 싸게 사면 돼요. 데이터 센터에 임대료 주고 몇 달간 훈련시킨 거 뽑아오면 돼요. 큰 돈이 못 돼요. 큰 돈이. 이제 그거를 추론형으로 이거를 냉장고에 박아넣을 거냐 로봇 대가리에 박아넣을 거냐 자동차 자율주행에 박아넣을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추론형으로 학습시키는 건 그렇게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 추론형 AI 인공지능 칩을 머릿속에 박아넣는 그 제품들 이걸로 뭐 어플 뭐 외국어 훈련시키는 어플에 넣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컴퓨터에 넣거나 아니면은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넣거나 그런 산업은 중국이 훨씬 지금 앞서가고 있다니까요. 중국에 가면 별거 다 하잖아요. 로봇 휴머노이드도 그러고. 그러죠? 위험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것이. 그럼 못하러 그렇게 미국은 데이터 센터에 미친 듯이 투자하냐?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트럼프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 범용 인공지능을 먼저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끝판왕. 지금처럼 멍청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알아서 척척하고 자기 스스로 계속 똑똑해지는 자가 발전하는 꿈의 무한동력 발전기처럼 지가 알아서 계속 똑똑해지는 정말로 우리 아이언맨이 쓰는 그 자비스인가? 아이언맨이 쓰는 그 자비스인가 지가 알아서 다 하는 애 있죠? 그런 애들처럼 그런 범용 인공지능이 나오면 그때는 게임 끝이라 이거예요. 전 세계가 이걸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들 말은. 그거 먼저 개발하겠다고 지금 뛰쳐나가는 거예요. 미국은. 근데 그 인공지능 그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특집 영상도 만들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위험도가 크다 지금. 그거 개발하느라고 온갖 지금 통제가 안 돼서 인공지능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사악해지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이고 여기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I 사업 모델이 데이터 센터 돈 투자한 만큼 어디서 나오냐. 이거
그게 아니다라고 되는 순간 전 세계 경제가 신용위기가 아까 말한 그런 그림자 금융의 원리로 빵빵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가장 큰 버블을 일으켰지만 AI가 잘 되는 확률이 50%인데 AI가 잘 안 되는 순간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신용 경색이 역대로 가장 큰 신용 위기가 올 확률도 5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슬아슬하다. 해지를 많이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초지능 인공지능, 아까 말한 범용 인공지능, 사람처럼 생각하는 초지능 인공지능이 곧 나올 수 있다라고 맨날 나와서 오픈 AI도 떠들고 메타도 떠들고 난리들을 치는데 내가 직접 빅테크에서 일해본 사람으로서 고위 임원으로서 말하자면 이 사람이 쓴소리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지니어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화요일에 기술을 발명하면 이틀 뒤인 목요일에는 전 세계 모두가 쓸 거라고 생각들을 종종 하더라. 실제로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데스크탑 컴퓨팅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전 세계가 다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고 쓰겠지 했지만 실제로 대중화되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다. 과거에. 그것처럼 AI 역시 엄청난 AI가 나온다 해도 그것이 산업별, 국가별로 적용 속도는 아주 느리고 완망하게 진행될 것이다. 저도 예전부터 종종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구독자 제일 많은 과학 쪽 어떤 뭐 이런 엔지니어 과학, IT 과학 이쪽에 그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걔네들 보면 정말 뭐 논문에 이번 주 달 뭐 네이처 논문에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말도 안 되는 기술을 내놔서 전 세계가 지금 과학자들이 엔지니어들이 난리가 났다. 막 특보 막 맨날 그런 거 들고 와요. 정말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분명 우리보다 잘 알죠. 실제 그쪽 IT나 엔지니어 과학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유튜버인 경우가 많거든요. 훨씬 우리보다 전문 지식을 많이 알고 세상의 기술이 변하는 거를 딱 캐치를 해서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관련된 회사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그거에 관련된 주식과 회사가 1년 뒤에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나중에 다 팔로우 해봅시죠. 너무나도 놀랍게도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 기술로 IT 기술로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는 앞으로 이걸로 막 어떻게 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변할 것 같이 얘기하죠. 1년 2년 지나도 조용합니다. 100개 중에 99개가 그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간다고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죠. 현 기술에 적용해서 세상 사람들 퍼져가는데 기술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용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금 무섭다. 오라클 같은 경우도 재밌는 일이 있었죠. 데이터 센터 지금 빅테크들이 자기들만의 돈으로 데이터 센터를 더 확장하는 게 이제 부담이 되니까 다른 데이터 센터 하는 데에다가 임대를 맡기고 하청을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라클이 지금 엄청나게 크고 있는데 오라클이 앞으로 AI 투자를 받고 막 엔비디아 투자도 받고 해갖고 영업이 지금은 막 사방에 돈을 빌려가지고 데이터 센터 확장하는데 돈이 막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만 3년 5년 뒤에는 이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를 돌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해가지고 받는 기업들한테 받는 수익이 우리 전체 매출의 한 30%는 돼가지고 점점점 손익분기점 넘고 잘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아닌데 우리가 지금 그 데이터 센터 지을 때 건축비하고 서버비하고 거기 들어가는 GPU 카드값하고 다 엔비디아 거 해가지고 계산해봤는데 얘네들이 사방 기업에다가 무슨 데이터 센터 임대해줘가지고 받는 수익도 기대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해가지고 어제 한번 또 출렁했죠. 서로 지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뻥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클의 그 회장 CEO가 레리 앨리슨이죠. 레리 앨리슨이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뒤늦게 몇 년 전부터 데이터 센터 회사로 업종을 바꿨죠. 그 전에는 다른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한번 실적을 말도 안 되게 뻥튀기 시켜가지고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라클이 크는 거는 레리 앨리슨이
트럼프 옆에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아부를 해서 정권의 혜택을 보고 있죠. 정경유착을 해서. 그래서 사방에 끌고 다니고 트럼프한테 헌금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AI 수혜를 보고 트럼프 정부의 혜택을 보면서 오라클이 엄청나게 크고 있는 건 맞는데 얘네가 하는 말을 100% 신용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까지 본 게 뭡니까?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이번에도 트럼프가 코가 꿰가지고 월말에 경주에서 만나는 아펙스 회의에서 결국 시진핑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주고 서로 간에 더 이상 크게 싸우지 말자 하고 넘어갈 확률이 제일 크다. 하지만 그것은 곧 미국은 중국한테 완전히 코가 깨고 중국은 점점 더 세력이 커지고 중국의 AI가 점점 더 미국을 따라올 수 있는 발판을 주게 된다. 그래서 세계는 좀 더 해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세계가 좀 더 빠르게 다극화되기 때문에. 반대로 어쩌면 여기서 이번에는 더 이상 연장을 못할 수도 있다. 여기서 연장했다가는 정말로 지들 마가파가 봐도 그리고 미국 안에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봐도 여기서 더 이상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통제를 안 하고 또 히토류 때문에 뭔가 대충 풀어줘 버리면 정말로 중국의 패권은 미국을 뛰어넘게 된다. 조만간 아주 빠르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최대한 동맹들을 협박하든지 회유하든지 해서 좀 더 세게 우리 미국도 중국한테 세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순간 중국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 한번 진짜 붙자 하면 붙을 맘도 있다. 붙게 되는 순간 전 세계 경제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미국에도 없던 침체가 올 수가 있고 세계적인 침체가 오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런데 마침 이번 주에 무슨 일이 터집니까? 미국에서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아니라 제2의 빌황 아케고스 사태가 마침 터졌는데 그게 다행히 크게 다른 데로 번지지는 않더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무슨 일이 있냐? 미국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싸우는 2차 관세 전쟁이 더 막 심각해지든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AI에 대해서 뭔 문제가 그 정도는 아니었네 밝혀지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냐? 지금처럼 미국의 모든 주식도 갑자기 크게 빠질 수가 있고 실물 경제에서도 그림자 금융하고 연계돼 가지고 사방에서 뻥뻥 터질 수도 있는 사실은 아주 절벽 가장자리에 딱 서 있는 지금 보는 경치가 너무 멋있어요. 절벽 끝에서 보니까 야 뷰가 끝내주네. 그런데 지금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절벽에서 천길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대의 버블로 쌓아 올라가고 있지만 이 모든 거시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해지를 하고 더 많은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것까지가 지금까지 아주 길게 떠든 얘기고요. 거의 3시간 가까이 떠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뭡니까? 연준의 영래포 시장.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뭔 얘기가 이런 일이 진행됐을 때 연준의 영래포 시장의 잔액은 지금 최악으로 줄어들었다. 엊그저께도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최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신용 위기가 왔을 때 유동성을 더 꽉 막히게 해서 어디선가 더 빵 터지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터지면 달러 패권이 다시 돌아올까요? 일시적으로 전부 달러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귀해지니까. 외환시장에서 각 나라들이 이런 일들이 터지고 신용위기가 터지면 갑자기 외환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갑자기 달러를 찾게 되니까 달러가 빵 뜰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은 다 버리고 달러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나요? 한번 파도가 왔다 지나가게 되면 다시 그 다음부터 코로나 때도 그랬죠. 자, 문제는 이런다고 다시 달러 패권이 돌아가기엔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골든타임을 놓쳤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거예요. 다시 달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은 신용 위기가 와도 이미 미국 트럼프가 동맹들을 다 찢어버렸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2차전으로 들어갔고 중국을 견제를 브릭스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극화는 더 빨라지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까지 침체가 오면 일순간 통화의 유동성 때문에 달러를 차서 잠깐 출렁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달러 패권은 미국도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장기채, 야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침체, 빚은 엄청나게 더 많아졌는데 경제 성장은 못하고 침체로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채권 다 버려야죠. 채권 다 버리고 그 돈으로 뭐 사야겠어요? 달러도 좋지만 금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